지금부터요, 저당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당권은요, 이렇게 의리감한테 1억 원을 이렇게 주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피담보 채권, 이것을 우리 뭐냐, 확정 채권이고요. 이것은 등기를 켠단 말이죠. 이 값을 뭐라 하냐, 채무자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을을 뭐라 하냐, 채권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저당을 잡죠. 저당권이고, 저당권은 등기를 하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 피담보 채권이 우리는 이것을 주된 권리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종된 권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주된 권리가 있어야 종된 권리가 있거든요. 이것을 성립상의 부종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립상의 부종성이라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채권자가요, 저당권 등기하면 이 사람은 우리는 저당권자라고 하죠. 그러나 채권자 아닌 사람이 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채권이 아닌 자가 저당권자가 되면 채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주된 권리가 없죠. 그러면 저당권이 없죠. 그래서 저당권은 성립하지 않죠. 그럼 우리가요, 채무자 아닌 자가 채무자가 된다거나 채권자 아닌 자가 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지만, 채권자 아닌 자가 또는 채무자 아닌 자가 채무자나 저당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갑과 을과 병 간의 3자 간의 합의가 의해서 제3자를 저당권자, 제3자를 채무자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채무자, 제3자를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전세권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합의란 말이 없이 제3자를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자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성립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주된 권리가 이전을 하죠. 그러면 종된 권리도 같이 이전을 해야죠. 이전할 때는 부기 등기를 해야 되고요. 지역권의 경우는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것은 부기 등기를 해야 되죠. 우리 이것을 이전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전상의 부종성, 이것을 수반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된 권리가 없어지죠. 그러면요, 여기는 저당권도 같이 없어진 거죠. 이것을 뭐라 하냐, 존속상의 부종성이다. 존속상 또는 뭐라 하냐면 이것을 소멸상이다 이렇게 했죠. 소멸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우리 흔히 말할 때 부종성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부종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죠, 지상권 있죠. 지상권의 경우는 부종성이 없으니까 주된 권리인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지역권이나 전세권 같은 것은 부종성이 있기 때문에 요역지의 소유권이 소멸하거나 전세금 반환청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이 소멸하고 지역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부종성이라고, 이러한 부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저당권이나 근질 있죠. 근질, 저당권이나 질권의 경우는 부종성이 완화가 되어 있지만 유치권의 경우는 법정 담보물권이죠. 부종성이 아주 엄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수반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변한테 돈을 변제하죠. 그러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187조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고, 이 등기는 뭐가 되냐,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이 등기를 뭘 해야 되냐, 말소로 등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무효인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정한테 이전이 됐다. 정한테 저당권이 이전돼도 정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등기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 등기가 이미 무효이기 때문에요, 말소되기 전에 정이 저당권 등기를 이전받았다 할지라도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 무효 등기의 유용은 할 수 있다. 무효 등기의 유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무효 등기의 유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저당권의 객체로서 저당권은 어디에다 저당을 잡느냐 이 말이죠. 이때 저당권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저당을 잡죠. 그런데 부동산에는 뭐가냐, 토지하고 그 다음에 건물하고 임목의 경우는 저당을 잡을 수가 있죠. 부동산이요. 그런데 명임 방법이라든가 농작물의 경우는 저당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왜냐, 저당권은 등기나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있냐,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준부동산은 뭐냐, 자동차라든가 항공기라든가 선박 이런 것들은 부동산 취급을 하니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로는 또 뭐가 있냐, 민법에서는 지상권하고 전세권 위에 저당을 잡을 수 있고, 지역권 위에는 저당을 잡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광업권 있죠. 광업권이나 또는 어업권이나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같은 거에서 저당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건 뭐냐, 지역권 위에 저당권을 잡을 수 있다. 이게 잘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임차권이 채권에는 저당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요,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임차권 등기 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당권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당권에서는 우리가
이게 이제 부종성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수반성 얘기죠. 수반성. 그 다음에 또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불가분성은 사실 저당권엔 큰 의미가 없고요. 유치권에서 큰 의미가 있죠. 변제를 받을 때까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불가분성에 예외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뭐냐? 바로 전세 건물이죠. 전세 건물의 일부가 전세권에서요. 전세권에서 건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에 의해서 멸실이 된 경우, 그러면 그 부분만의 전세권이 소멸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공동저당이죠. 공동저당에서요. 공동저당에서 뭐냐면 우리가 동시배당을 할 때, 알죠? 이런 것들을 바로 불가분성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가냐?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시험에 가끔 잘 나온단 말이죠. 이 물상대위는 뭐냐면 우물추죠. 물상대위는 멸실, 훼손, 그다음에 공용징수죠. 멸실하고 훼손되고 공용징수일 때요. 그래서 뭐가 안 되냐? 물상대위는 매매대금 있죠. 매매대금에서 안 되고요. 그다음에 차임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상대위라는 것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목적물이 멸실로 인해서 화재보험금이 나온다. 그 다음에 훼손으로 인해서 손해배상금이 나온다. 공용징수로 해서 수용보상금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물상대위할 수 있다.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물상대위가 안 되는 것이 있죠. 유치권. 그래서 유치권의 경우는 물상대위성이 없으니까 목적물을 유치하던 중에 목적물 건물이 멸실돼가지고 화재보험금이 났다 할지라도 유치권의 효력은 여기에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당권이라든가 질권이라든가 이런 데는 뭐가 있다? 물상대위가 있는데, 물상대위를 하려면 이런 화재보험금이라든가 손해배상금이라든가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 압류가 있어야 돼. 압류. 이때 압류는 누구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물상대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 말소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죠. 말소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말소기준 권리는 여기 있어요. 말소기준 권리죠. 말소기준은 저당권, 근저당권이요. 압류, 가압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가등기 담보도 있는데요. 가등기 담보. 이런 가등기 담보는 가등기 담보법에 나오지 사실 저당권 할 때는 나오지 않아요. 저당권 할 때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죠. 그래서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까지가 나오죠. 이거보다 위에 있는 그냥 전세권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임차권이 있죠. 이런 것들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죠. 소멸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경락인이 뭐한다? 인수한다. 다른 말로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권의 경우는 뭘 한다?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그때서야 뭘 한다?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 이 밑에 있는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소멸하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뭐란다? 소멸주의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고, 특히 지상권과 전세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뭐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그 있는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여기 전세권하거나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또는 여기 뭐 하는 사람? 매수한 사람, 이 사람들을 제3취득자다. 그러면 제3취득자는 뭐냐? 경매가 있기 전하고 경매가 있고 난 후하고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매가 있고 나고 난 후는 뭐냐? 후는 경매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매각대금에서 우선 상환, 비용에 대해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가 있고, 경매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하냐? 제3취득자의 경우에는 먼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후에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채권을 뭐하고 변제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저당권을 뭐한다? 저당권 말소를 청구하고 변제하고 난 다음에요. 그래서 변제 후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뭘 행사한다? 구상권을 행사를 한다 이 말이죠. 뭘 행사해? 구상권을 행사를 한다 이 말이죠. 이걸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보면 우선 상환을 청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매각대금에서는 뭐냐? 여기서 뭐냐면 저당권 실행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뭘 빼냐? 여기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청구, 필요비와 유익비 여기서 이거 뺀단 말이죠. 알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냐? 최우선 변제권을 빼고 여기서 당해서를 빼고 여기서 우선 변제권을 이렇게 공개한다 이런 말이죠. 우선 변제권 이렇게. 알겠죠? 여기서 비용 상환청구권 이것을 우선 상환으로 공개한다. 이것을 우리는 제3취득자라고 하고, 이 제3취득자는 두 가지에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근저당이죠. 이 근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하고 피담보 채권 중에서 어떻게 하냐? 확정되면 채권 최고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제하죠. 그래서 근저당권에서 제3취득자는 어떤 범위 내에서?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를 하죠. 두 번째 제3취득자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근저당권에서 배울 건데요. 나중에 말소 청구를 할 때가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갑의 건물이 있고 여기 을이죠. 을이 1억에 있죠. 이렇게 저당권이요. 1억에 저당권이 있는데 이것을 병이라는 사람이 매수하죠. 두 번째로 매수인. 그래서 원래 이게 5억짜리인데요. 5억에 매수를 했다 이 말이죠. 5억이요. 그래서 5억을 다 주면서 갑한테 이 돈 1억을 갚고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라고 했더니 갑이요 돈을 갚았다 이 말이죠. 갑은 지금 이 사람한테 팔았죠. 저당권이 있는 집을 산 사람이죠. 이 사람 우리가 뭐란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 등기가 지금 돈을 다 갚았으니까 말소 청구를 해야 되겠죠. 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때 누가 청구하냐? 갑이 말소할 수 있고 병이 말소 있죠. 병은 제3취득자 소유자로서 말소를 청구하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갑이 말소하면 갑은 이미 병한테 팔았죠. 그러면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채무자로서 말소를 청구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채권적 청구권이다. 병을 말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에서 보면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할 때 바로 그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선 변제가 있죠. 우선 변제할 때 다른 것은 큰 의미가 없는데, 우선 변제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기는 저당권 등기죠. 저당권 등기는 그 저당권을 설정한 날짜, 그 날짜 9시를 기준으로 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대항력은 임차권이죠. 임차권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우선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임차권은 먼저 대항력하고 여기서 확정일자죠. 확정일자 중에서 어떠냐? 여기는 2월 1일 0시고요. 여기는 2월 5일 9시다. 그러면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뭐죠? 우선 변제를 구하는 거예요. 늦은 날짜. 그래서 늦은 날짜니까 만약에 여기 대항력이요. 여기 대항력이 10월 2일 0시다. 여기 확정일자가 10월 1일 9시다. 그럼 어디가 더 빨라요? 여기가 더 빠르고 여기가 더 늦죠? 여기가 더 빠르고 여기가 더 늦죠? 그럼 어디요? 대항력 날짜 여기. 알겠죠? 뭐야 이거?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이렇게 가야 되겠네? 이렇게요? 이렇게. 알겠죠? 늦은 날짜를 기준하는데, 그럼 그 늦은 날짜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이 말이죠. 이때 기록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우선 변제하고 봤을 때는 임차권의 날짜는 뭐냐면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죠. 여기서 뭐라고 하냐? 먼저 대항력을 구해. 그래서 대항력을 구하고, 대항력 날짜하고 여기 반드시 확정일자 날짜하고 이렇게요. 날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보냐? 여기서 저당권 날짜하고. 그러면 우리가 저당권은 항상 그날 9시고 확정일자도 그날 9시예요. 그런데 대항력은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주택의 인도 2월 1일 9시. 여기 2월 1일 9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된 경우가 있고요. 여기는 2월 1일이요. 여기는 2월 2일 9시. 여기는요 2월 3일 9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같은 날짜죠. 같은 날짜가 어떻게 되냐? 여기는 2월 2일 0시잖아요. 어디가 더 빨라요? 여기가 더 빠르죠. 확정일자가. 확정일자 빠르면 아까 말했죠.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확정일자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당권 날짜하고 비교로 뭐죠? 죄송해요. 늦은 날짜하고 저당권 날짜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가 빠르니까 여기가 늦죠? 2월 2일하고 늦은 날짜고요. 여기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디가 더 빨라요? 저당권이 빠르죠? 저당권이 먼저 배당받고 임차인이 두 번째로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요 2월 1일이니까 여기는요 2월 2일 몇 시죠? 0시죠? 여기는 2월 2일 9시죠? 어디가 더 빨라요? 0시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9시가 여기다 더 늦잖아요. 여기하고 2월 3일 9시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어디가 더 빨라요? 여기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먼저 배당받고 저당권자가 늦게 배당받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계산을 할 때 만약에 임대차에서 나올 때는 여기까지만 나오고, 임대차에서 나올 때는 뭐라고 나오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같은 날짜다. 알겠죠? 그러면 대항력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또는요,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확정일자를 했다. 그 다음날. 그럼 누가 빠르다?
대항력이 빠르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빠르다. 그러니까 누구를 기준한다? 대항력을 기준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날짜를 딱 보면 같은 날짜로 했다. 그러면 언제를 기준한다? 대항력 날짜를 기준한다. 같은 날짜면 그 다음 날이다. 그 다음 날. 그러면 그 다음 날 그러면 누가 더 빨라요? 대항력이 빠르죠. 그러니까 누구를 기준한다?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같은 날짜가 누가 빨라요? 같은 날짜는 확정일자가 빠르죠. 왜요?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이니까. 확정일자 빠르니까 대항력 날짜 기준으로. 만약에 전입신고라고 그 다음 날이다. 그러면 누가 빨라요? 누가 빨라? 그것은 여기서 대항력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니요, 전입신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죠. 그럼 누가 빨라요? 이게 더 빠르죠? 이게 더 빠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자, 2월 1일이다. 그러면 같은 날짜다. 무조건 확정일자가 빨라. 같은 날짜면. 만약 그 다음 날이다. 그 다음 날이다. 무조건 누가 빨라? 대항력이 빨라. 대항력이. 같은 날짜다. 2월 2일 그 다음 날이다. 이게 확정일자 그 다음 날이다. 무조건 대항력이 빨라. 같은 날짜다. 무조건 뭐가 빨라? 확정일자 빨라. 그 다음 날. 왜냐면 여기서 그 다음, 여기 자꾸 여기를 얘기하는 그 다음 날로 생각해요. 여기가 그 다음 날이지. 2월 1일. 여기 2월 1일하고 그 다음 날 2월 1일이죠. 그럼 여기는 무조건 9시잖아요. 그럼 여기는 무조건 0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입신고하고 난 다음 날 확정일자로 했다. 대항력이 빨라. 같은 날짜다. 확정일자가 빨라. 무조건. 알죠? 그러니까 주택임대 보호법 나오면 이제까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당권까지 나오면 여기까지 나와. 저당권 말이냐? 같은 날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라고. 그날에 저당권 느끼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 여기는 같은 날짜니까 대항력이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빨라요? 저당권이 더 빠를 수밖에 없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근데 만약에 주택임대 보호법 나오면 거의 여기까지. 같은 날짜 확정일자가 빠르다. 그 다음에 그 다음날 확정일자 대항력이 빠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같은 날짜 확정일자 그 다음날 확정일자 그러면 대항력이 빨라. 그 다음날 0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저당권이 나온다. 저당권은 무조건 그날이니까. 알겠죠? 대항력은 그 다음날이니까. 누가 빨라요? 저당권이 빠르다. 알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저당권은 약간 복잡하고 또 저당권이 뭐가 하나 복잡하면 저당권은 유치권하고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 갑이 있고 여기 있으면 여기 2월 1일 A가요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이 있고 여기 2월 2일이요. 2월 2일 의뢰한 사람이 유치권이 있어요. 그럼 여기요 2월 3일요 A가요 압류를 해요. 압류. 그다음에 여기요 2월 4일요 의리요 유치권이 있고 이렇게요. 이렇게 있단 말이죠. 우리는 저당권 날짜를 가지고 유치권하고 비교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 유치권이 있다. 경매가 되죠?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여기요. 여기 우리 전번 시간 안 했나요? 1번 저당권, 여기요 B가 전세권, 그 다음에 여기요 C가요 2번 저당권, 여기요 D가요 유치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해요. 경매 청구해. 그럼 유치권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1번에서 여기까지만 소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유치권 소멸하잖아요. 왜요? 지금 유치권이 있고 난 다음에 경매가 됐다는 것은 압류가 이제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여기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경매가 이루어진다. 경매가 바로 압류란 말이에요. 압류하기 전에 유치권이 있었죠? 그럼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다 소멸한 게 아니야. 1번부터 3번까지만 소멸하고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순서를 지금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에서 나머지는 이제 한꺼번에 다 했으니까요.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원금하고요. 360조죠. 360조에 보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위약금하고 이 위약금하고 이 세 가지는 뭐가 있어야 되냐? 등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연배상, 지연이자 이것은 몇 년분이다? 1년분이다. 이 1년분은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그렇고 이해관계인이 없다 그러면 뭐다? 전부를 배당받아. 1년분이 아니고 전부. 이해관계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다? 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요. 그런데 저당권인데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란 말은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고 원금이자 위약금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등기가 없어도 된다 이란 말이고 알겠죠? 그런데 근저당권에서는 원금이자 위약금을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저당권에서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피담보 채권의 것은 반드시 금전 채권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반드시 1억 전부를 다 할 필요가 없고 피담보 채권의 일부만 해도 되고 여러 사람의 채권을 모아가지고 해도 되고 한 사람의 채권이 여러 가지 채권이 있으면 그 채권을 모아서 한 개의 저당권 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의 효력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뭐를 불문하고 전후를 불문하고 전후를 불문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아무런 말이 없을 때 이 말이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설정 전후하고 어디하고 부합물하고 그다음에 어디에 종물에 뭐한다 미친다. 이 부합물과 종물은 등기를 불문한다. 등기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다음에 또 뭐를 불문하느냐. 이것은요 등기가 여부 왜냐면 우리가 종물 같은 것은 등기가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물 같은 건 등기가 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종물도 종된 물건이거든요. 있냐 없냐가 따지지 않아요. 부합물의 종물이면 무조건. 그 다음에 경매 목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경매 목록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지지 않고 목록을 불문하고 무조건 부합물과 종물에 만다 미친다 이런 말이고 이 종물에는 뭐다? 종된 권리 똑같아. 주된 권리에 관한 것은 종된 권리도 미친다. 종된 권리 그럼 모두 몇 가지가 있냐? 갑이 있고 여기 의리 지상권하고 뭐가 있다? 임차권이 있다. 이 건물에 의리 건물을 지었다. 그럼 건물에 대한 A의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지상권하고 임차권에만 한다? 미친다 이렇게. 그래서 지상권하고 임차권에 미친다 이렇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죠. 건물 있으면 여기가요. 여기가 뭐냐면 전유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전유 부분하고요. 그럼 여기가 뭐가 있다? 대지 사용권이라고 되어 있죠. 대지 사용권, 전유 부분을 주된 권리고 대지 사용권은 종된 권리잖아요.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의 종된 권리도 뭐한다? 미친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주물에 대한 저당권은 종물에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가 되었냐 안 되었느냐 그 다음에 경매 목록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다른 약정이 없을 때 그렇고 다른 약정이 있으면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이냐 후냐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합물과 종물이다. 그런데 여기서 부합물과 종물이라고 했을 때는 부합물은 뭐냐? 독립성이 없는 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는 안 되냐? 토지에 대한 저당권, 토지하고 건물하고 임목하고 명인 방법에 의해서 명인 방법 그 다음에 농작물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 임목, 명인 방법, 농작물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어디에 미친다?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 임목, 명인 방법, 농작물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미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전혀 독립한 부동산이니까 그렇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전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 저당권의 침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저당권의 침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당권의 침해를 보면 이런 것들이죠. 만약에 이 건물이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이 있단 말이죠. 각각 2억짜리인데요. 갑의 건물에 여기 의리한 사람이 여기다 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죠. 3억. 여기다 피담보 채권이 있죠. 피담보 채권을 3억에 잡는 경우가 있고 5억에 잡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채권이요. 그런데 3층이요 어떤 일로 멸실이 됐어? 어떤 일로? 그러면 지금 이걸 우리가 뭐냐? 이걸 잔존가치죠? 잔존가치. 이것을 뭐냐? 교환가치라고도 얘기해. 그렇죠? 잔존가치, 교환가치가 지금 얼마죠? 4억이죠? 이건 지금 4억이니까 어때요? 4억이 얼마죠? 플러스 1억이죠? 여기는 얼마? 여기는 지금 4억이니까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억이 되죠? 이 마이너스를 우리는 뭐냐? 손해가 발생했다 하고 이것은 손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뭐죠? 1억이니까 손해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는 손해배상 청구하고 또 우리가 침해를 받죠? 침해를 받으면 여기서 뭐냐?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저당권은 점유를 한다 안 한다? 저당권은 뭐를 하잖아? 점유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냐? 점유, 보호,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고 저당권에 대한 반환 청구 있다 없다? 없고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만 있다. 이 물권적 청구는 귀책 사유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귀책을 불문하지만 손해배상을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고 이때의 손해는 저당권 실행 전, 저당권 실행 경매가 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 중요해. 그러니까 손해가 있을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아무리 누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손해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 저당권 설정자가 있잖아요.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물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가요, 담보물의 가치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죠. 그러면 이때는 뭘 하냐? 그것은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담보물 보충 청구권 이렇게. 그래서 설정자의 잘못으로, 여러분요, 태풍에 의해서 건물이요, 3층 건물이 쓰러졌는데 다른 담보 대라 그러면 열받아 안 받아? 받잖아요. 그런데 갑의 잘못으로 3층이 날아갔어. 그러면 저당권자가 열받죠. 그럼 저당권자가 설정자한테 다른 담보물을 보충해라 이렇게 청구를 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요, 담보 가치가 감소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정자의 무슨 사유? 귀책 사유. 이 말이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담보물을 보충하면 이제 퍼펙트하죠? 그러니까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에 당장 돈 갚으러 갈 수 있어 없어? 즉시 변제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느 경우가 있냐면 채무자가 담보물을 손상시키고 감소시키고 멸시를 시키거나 또는 담보 제공을 게을리하거나 채무자가 뭘한다? 파산 선고를 받는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면 채무자가 이렇게 했죠. 이것을 기한의 이익이 뭐가 된다? 상실된다고 얘기해. 기한이 상실되니까 당장 돈을 갚으라고 해야죠. 이것을 우리는 즉시 변제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즉시 변제 청구를 했는데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냐? 담보물 보충을 청구를 했을 때는 손해배상이나 즉시 변제 청구를 행사할 수 없지만 즉시 변제권을 청구했는데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하고, 기한의 이익의 상실은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죠?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는 걸 본다?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은 누구를 보호한다?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 따라서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다? 하나는 정지 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과 하나는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 형성권적 두 가지가 있다. 정지 조건부는 일정한 사유, 저기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정지 조건부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형성권적은 채권자의 형성권이니까 채권자의 뭐가 있어야 돼? 의사 표시, 의사 행위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기한이익 상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것인지 모른다? 그러면 기한이익 상실은 뭐한 걸로 본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이것이 저당권 388조 저당권에 나오는 것이에요. 같이 민법 총칙과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담보물 보충 조건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설정자가 잘못이 있어야 돼. 여기는 채무자로 되어 있죠. 채무자. 기한이익 상실은 채무자지 설정자는 아니단 말이죠. 설정자는 누가 설정자냐? 채무자도 설정자죠. 또 누구도 설정자가 되는 것이냐? 물상 보증인도 설정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가 됐을 때, 그때는 완전물 급부를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자가 담보물을 손상 감소 멸시했을 때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을 저당권이 침해가 됐을 때, 특히 저당권 침해가 됐을 때는 나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본래의 장소에다가 원상 회복하라고 청구하지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뭘 하지 않으니까?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우리는 저당권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대로 보면 여기서 뭐를 보는 것이냐? 근저당권을 본단 말이죠. 근저당권 뭐냐면 여기서 우리 있으면 채권 최고액이죠. 여기서 우리는 뭘 한다?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채권 최고액은 불확정 채권이다. 불확정 채권으로서 뭘 해야 된다? 등기를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근저당권하고 이렇게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뭐냐면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근저당권의 경우는. 왜냐? 우리가 저당권은 반드시 확정됐으니까 1억을 빌린 거지만 근저당권은 반드시 1억을 빌렸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최고 3억까지 빌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이 0이 됐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린 것을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만약에 근저당권이 소멸하려면 피담보채권을 뭐를 해야 된다?
확정을 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피담보채권은 확정되면 근저당권이 뭐로 바뀐다? 저당권으로 바뀌죠. 저당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저당권 실행 비용이란 말은 있지만 근저당권 실행 비용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360조에서 원금, 이자, 위약금은 등기를 해야 되지만 근저당권의 경우는 3억 원 안에 들어오면 모두를 보장을 하니까 원금, 이자, 위약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등기할 필요가 없고, 이자는 채권 최고액 중에 산입된 것으로 본다,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고, 지연 이자는 1년분인데 이 1년분이라는 것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그러는데, 우리가 근저당권에서는 3억 원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보장이 된다. 여기는 저당권은 저당권 실행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근저당권에서는 근저당권 실행 비용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저당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경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근저당권에서는 존속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등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피담보채권은 확정이 될 때는 뭐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경매 청구 당시에 확정이 되고 나중에 취하를 했다가 하더라도 번복이 된다 안 된다? 번복이 되지 않고, 만약에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한다. 만약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한다. 그럼 후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를 청구할 때 확정이 되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언제? 매각, 대금을 뭘 할 때? 완납할 때 확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경매에 의해서만 아니고 일단 존속기한이라든가 만약 결산기가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존속기한이 만료하면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되지만, 존속기한이 만료하기 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채무자가 모든 피담보채권을 다 변제하고 아직 잔존채권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결산기라든가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뭐란다? 피담보채권에 대해서 자료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돈을 빌릴 생각이 없다, 해제 의사표시를 하고 피담보채권을 0으로 확정시키고 보정성에 의해서 근저당권이 소멸하고 나중에 등기를 말소하면 근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피담보채권을 확정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3억 중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확정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 1억 6천만 원이 언제냐? 2월 1일 확정됐다. 그런데 돈은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날 돈을 만약에 변제한다. 5월 1일. 그러면 여기 2월 1일에서 5월 1일이죠. 그러면 5월 1일 날 이렇게 확정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때는요, 이 3개월에 관한 것을 이걸 말한다? 지연이자라고 얘기하죠. 지연이자. 이 지연이자도 여기에 뭐가 된다? 포함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요, 7월 1일 날요, 새로운 법률 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또 1억을 또 빌리죠. 이 1억 원은 여기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지연이자는 포함되지만 새로운 법률 관계에서 발생한 것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자, 두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피담보채권이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 3억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갑의 집에 이렇게 근저당권을 하고 여기 등기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가 결산기 때 결산을 대게 보니까 4억인 거예요. 여기는 등기가 돼 있고 이것은 피담보 확정보죠. 채권 최고액인데요. 채권 최고액은 등기가 돼 있는데 결산기 때가 4억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신가? 돈을 갖고 근저당권 등기를 뭘 해야 된다? 말소를 청구해야 되겠죠? 말소를 청구할 때 채무자하고 여기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하고 제3취득자, 그 다음에 여기 후순위 권리자도 있겠죠? 후순위 권리자. 여기 또 물상보증인이요, 연대보증을 했을 때 이렇게 연대보증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죠. 채무자는 언제냐? 채무자는 실제 채무 사억을 다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해야 돼. 물상보증하고 제3취득자는 얼마만? 채권 최고액 3억만. 후순위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에요.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매수한 사람, 지상권, 전세권을 설정받은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하고, 후순위 권리자는 제3취득자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요, 물상보증이 연대보증하죠. 이 사람 얼마다? 4억을 변제하고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고, 만약에 이 건물이 경매가 됐어. 경매가 되고 매각대금이 5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5억이 나오면 이 5억 중에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해관계인이 있다. 그러면 을은 얼마만 변제받는다? 3억.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를 받는 것이, 배당을 받는 것이고, 이해관계인이 없다. 그럼 얼마? 4억까지, 실제로 발생한 채무 4억까지 다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란 말은 후순위 권리자 이 말이죠.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도 몇 푼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받아야 되니까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등기가 된 채권 최고액 3억만을 변제받고, 후순위 권리자가 없을 때는 전액을 변제받는다 이 말이고, 만약에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요, 확정되기 전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채무자가 변경이 된 경우 있죠. 채무자가 변경이 되죠. 그럼 변경이 되면 어떻게 하냐, 이 채무자는 변경 후에 채권만 먼저 담보받지, 변경 전의 것은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변경 후에 채권만 담보가 된다. 알죠? 변경 전의 것은 담보에서 뭐가 된다? 제외가 된다. 그래서 채권의 항은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여기는 확정 전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 또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확정되기 전에요 채권의 일부를 양도한다거나, 일부 양도, 알겠죠?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도 근저당권이 이전한다 안 한다? 근저당권이 이전된다 안 된다? 이전되지 않는다. 알겠죠? 근저당권이. 왜냐면 확정되기 전에는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부가 양도되거나 채권의 일부를 변제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양수인이나 변제자에게 근저당권이 그만큼 이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이 두 가지. 만약에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변경됐다, 변경 전의 것은 제외되고 변경 후의 것만 담보가 된다. 변경되기 전에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고 일부를 변제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이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여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여기요, 우리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지연이자죠. 지연이자 어떤다? 담보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새로운 법률 관계에서 발생한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우선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것인데, 글쎄요 공동저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고 작년에 나왔으니까요, 공동저당이라는 것은 한 개의 저당권이 아니다. 공동저당은 한 개의 저당권이 아니고 몇 개의 저당권이다? 수개의 저당권이고, 공동저당은 우리가 동시배당이라는 것하고 이시배당이라고 있는데, 동시배당은 안분액을 정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분액이라는 것은 매각대금의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한단 말이죠. 이때 안분액은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지 없든지, 후순위가 있든 없든 뭘 한다? 반드시 안분액을 정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을 불가분성의 예외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20배당은요 먼저 경매된 부동산에서 전액을 만다 배당을 받는다.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채무자 것하고 채무자 소유하고, 만약에 물상보증인 소유하고 두 개에다가 공동으로 저당을 잡았다. 그럼 어떻게 돼? 먼저 채무자 것이 경매가 된다. 그럼 당연히 돈을 갚아야 될 사람 누구다? 채무자죠. 그러니까 채무자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물상보증 것이 먼저 경매됐다, 그러면 돈을 물상보증이 갚아야 될 게 아니죠. 누가 갚아야 돼? 채무자가 갚아야 될 걸 대신 갚았죠. 그러니까 물상보증인은 저당권자를 대해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고, 만약에 동시에 배당이 있다, 동시에 배당을 한다, 그럼 돈을 갚아야 될 사람 누구다? 채무자다. 예를 들어서 3억인데 채무자께 2억 7천이고 이 사람이 1억 5천짜리다. 그러면 채무자께서 얼마를 빼? 2억 7천. 물상보증에서 얼마만? 3천. 그래서 모두 얼마만 만들면 돼? 3억을 만들면 된다. 무슨 배당일 때? 동시배당일 때. 이렇게. 무슨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저당권이다 이런 말이에요.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5만 쉬었다 뭘 볼 거냐면 명의사 가고요 가등기 담보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